다시 지금 전자 게시판에 공지가 되어 있는 4월 4일 11시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탑 며칠 사이에 그 결론은 사실상 다 나와 있지만 헌법재판소 평의로 마지막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원탁에 8명의 재판관이 주심 정영식 재판관을 중심으로 결정문 초안 가다듬고 있는데 어제 오늘도 이틀 연속 오전 오후 2차례 평의를 하고 있고 내일 아침까지도 평의를 연다. 그 황도수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지금 딱 저녁 5시 34분인데 여기까지 오면 헌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예, 모든 게 다 됐고 결정문도 다 됐고 다 다듬어져 있고요. 모든 게 다 맞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딱 하나만 남겼다고 전 보고 있어요. 어떤 거요? 그 결정문 중에서 재판관님들이 예. 나는 뭐 인용하겠다. 나는 기각하겠다. 나는 각하겠다. 나는 어떤 결정문을 내 의견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것만 내일 아침에 판결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거를 오늘까지 했다면은 그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 문구 조절 하나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중심을 두면서 우리가 이 부분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이런 거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일단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8명이 서로 교환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다 완전히 끝난 이제 4일 선고만 남았다. 뭐 아마 내일 아침에도 이제 11시 선고니까 오전에도 뭔가 평의가 이어질 듯한데 커튼도 다 헌재 3층에 쫙 쳐져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한 일간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4월 4일 선고날이 잡혔다. 이런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기일이 잡히기 전에 뭐 고성이 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문영배 권한대행은 여전히 선고기를 조금 더 늦추고 싶었을 테고 그거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아니 이건 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당신들 지금 짜고 치면서 뭐 어떻게든 이거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보도조차도 진실인지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은 기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성도 오가는 거고 기일 잡는 것조차도 순탄치 않게 기일이 잡힌 게 아닌가. 문영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쪽이든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족수가 그럼 그 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헌재 재판관들이 항의를 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중앙일보 칼럼을 인용해 볼게요. 요즘 하도 증권가정보시 지라시라고 해서 믿거나 말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일가지 칼럼을 한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월 31일 재판관들의 고성이 있었다. 그리고 4월 1일 30분 만에 평의가 종료됐다. 이 얘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일부 보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리고 난 다음에 판결 준비하세요. 헌법재판소 직원을 부른 뒤에 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됐죠? 그중에 이 발언. 됐죠? 이 발언 때문에 뭔가 문영배 대행이 심기가 불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오늘 하나의 칼럼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쓴 이 논술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취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친분 있는 분들한테 이제 취재를 했고, 취재를 한 과정에서 이제 이 결정이 너무 늦어지니까 민주당에서 뭘 들고 나왔냐면 지금 재탄핵 이야기를 끌고 나왔잖아요. 한덕수 총리나 대행이나 그다음에 장국 대행.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 정말 다 망가진다. 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영배 대행에게 자, 빨리 날짜를 잡자. 이제 그런 요구들을 꽤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꽤 이제 그런 고성들이 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대행도 보면서 아, 그러면 잡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일 날 11시 이걸 잡고 이제 직원들을 불러서 자, 4일 날 11시 그날 선고하죠. 됐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됐죠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재판관들이 그동안 이 빨리 선고를 해라라고 했으니까 자, 보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죠? 이제 됐습니까? 라는 어떤 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뭔가 5대 3이거나 혹은 뭔가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안 나왔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 추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인용이 나지 않고 이제 기각이나 뭐 각하 이런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재판관들이 어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예. 왜 그럼 빨리 이걸 안 하냐? 문영배 대행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이거를 인용 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이제 시간을 끌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점에 달했다. 예. 지금 민주당이 뭐 재탄핵하고 그러면 또 헌법재판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아무것도 안 된다. 당신은 나가면 끝이지만 예.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6명으로 뭘 하냐? 뭐 이런 투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성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영배 대행이 그러면 이제 내 나가기 전에 그냥 선고하겠다. 그런 거 이게 4월 4일 날 11시에 잡으라. 됐죠? 뭐 이런 투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뭔가 현재 내부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뉘앙스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쓴 중앙일보 강찬원 논설위원과 이현정 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저하고 친하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 네네. 글쎄요, 뭐 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선거 전날인데다가 실제로 전반적인 뉘앙스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사정에도 밝으시니까 황도수 교수께서도 이 부분이 일단 문영배 대행이 결정해야 선고날이 잡히니 이런 부분이 미뤄짐작컨대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재판관 회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소장이나 권한대행이 끌고 다니는 회의가 아니에요. 예. 단순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흔히 말할 때 예. 9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각 말이에요? 재판관이 예. 한 표씩 가지고 있고 예. 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반면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예. 대법원장 직급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직급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재판관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 사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나는 내가 국회에서 선출돼서 온 재판관이고 난 대통령 임명 케이스야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한몫을 할 뿐이지 누가 위다 아래다 관념이 대법원하고는 현격하게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어요. 1대1로다가 다 대응하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선고기를 언제 잡느냐 문제를 두고 예. 재판관들 사이에서 크게 다툴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하. 왜냐? 이제 3월 말이 되고 4월로 가기 전에 정치권의 움직임은 예.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마흔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또 재탄핵이다 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헌법재판소법을 또 개정하겠다 조문을 또 실제로 발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로서는 몰려가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국민들한테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재판관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짐작은 할 수 있다. 황 교수께서 어제 저희 뉴스에 출연하셔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 생각 바꾸려고 과거지만 헌재 재판관들에게 로비 성격도 들어올 수 있고 과거에 물론 95년이긴 한데 이 선고가 유출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극한의 보안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도 한번 덧붙여 주셨으니까 헌재 내부 기류가 비춰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좀 짐작은 조금이나마 가능합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게 저 칼럼 때문에 여권에서는 거 봐라 문영배 대행이 떠밀려서 선고날 잡은 거니까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논조들이 참 재밌는 게 그 전에 논조를 보세요. 조선과 중앙의 논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 평의가 빨리 끝나는 것은 조선의 논조는 이게 서로 간에 전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길어진다. 뭔가 합의가 됐으면 길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짧게 끝내는 거는 이거는 장기간이 돼서 4월 18일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논조로 썼어요. 근데 예. 중앙일보는 뭐라고 썼냐면 이 평의가 짧아지는 건 오랫동안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다 재판부끼리 서로 간에 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짧게 불필요하지 않은 부분만 쳐내고 평의가 끝났다. 그래서 선고일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논조였어요. 근데 4월 4일 선고일이 나왔죠.
그러면 중앙일보의 논조가 조금 더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고일 자체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러면서 5대3에 대한 교착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또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와서는 고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고기일의 배경 자체가 문영배 권한대행과 다른 재판관들의 갈등설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 평의 자체가 인용으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또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적으로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시각으로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보도와 지금 하는 보도가 이게 연계성이 좀 저는 끊어진다고 봅니다. 논조보다는 현재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면 왔다 갔다 그거를 헌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주 감정적인 재판관들의 그 품위로 봅니다. 감정에 치받아서 나 우리 평의 못하겠어. 계속 욕먹으니까 몰라. 그냥 선고기일 지정해서 갑시다. 뭐 평의를 어떻게 하든 알아서들 하세요. 이 정도의 헌법재판소가 무책임하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거든요. 재판관들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걸 감정적으로 대치해서 이렇게 선고기를 정했다. 이거는 조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유지됐던 어떤 알겠습니다. 평가들을 너무 저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것이고요. 5대3의 교착설을 깨는 우리의 그 합리적인 추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5대3 부분에 있어서 만역 재판관이 오지 않아도 될 만한 평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8대0, 7대1, 6대2 또는 4대4의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판결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들이 훨씬 낫지 갑자기 무슨 고성 요구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조금은 죄송하지만 좀 생뚱맞다. 근데 제가 서영주 대변인한테 뭐라는 건 전혀 아니라 재판관 품격 떨어뜨렸다는 비판은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현장 나가서 을사오적이네 이런 비판도 있어서 글쎄요. 지금 다 아전인수격으로 이 헌재 내부 기류를 살피고 있는 건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칼럼 내기 말고도 이번 평의를 대통령 탄핵 심리를 정영식, 김영두 이 두 사람이 질문도 제일 많이 하고 사실상 주도했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재판관들 중에 누가 먼저 밝히는지 이 또한 관심사입니다.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두 사람이 있어요.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기각, 최재해, 그다음에 중앙지검 검사들 한덕수 총리 때도 다 탄핵 재판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중도지만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명의 재판관과 함께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이 김영두 재판관에서 분석한 내용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황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아까 저에게 이제 다 끝났고 모든 절차 다 마무리했고 이제 자기가 인용인지 각하인지 기각인지 밝히는 판결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판결 순서가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그다음에 2번이 정계선, 4번째가 조한창, 그다음에 김복형, 이 원탁의 이 순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두고 혹자는 봐라. 그러면 벌써 기각 쪽으로 택할 수 있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사람이 먼저 판결 본인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나머지 재판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영두, 정정미 중도 보수 성격의 이 인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 이게 가능성이 있냐면요. 판결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고 그때까지 재판관님들은 계속 생각할 거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 재판은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국가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킨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만일에 저 순서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인 세 재판관이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겠다 그러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하. 나 있는 상태라면은 내 심정에서 볼 때 굳이 내가 여기서 인용 쪽으로 하나를 더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 흔들고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도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한 표를 더 옮겨가지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마지막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5대3 교착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평결 순서대로 한다면은 예. 정정미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 쪽에서 두 사람 모두 다 또 내지는 한 사람이 나는 이쪽으로 감으로써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건 안 임명됐건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치권과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면이든 아니든 안정적 결론을 낼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법리적인 거는 이미 다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 이럴 때 이렇다면은 어차피 넘어간 상황이라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 시간이 한 사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텐데 예. 그 시간마다 몇 분씩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이 아마 오갈 것 같습니다. 근데 황 교수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8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여론도 중요하고 국민적 메시지 중요한데 본인이 분명히 인용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이 앞서 누가 기각, 각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동요되는 건 그 또한 좀 반대급부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예. 결론이 상당히 쉬웠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요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저기에서 미안한데 저의 판단, 주관적 판단보다는 좀 불공정하고 부실했다고 본다고요. 개인적인 시각이 담긴 얘기입니다만. 그다음에 예. 그런 관점 때문에 증거 능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의 지금 심리, 확정된 심증의 상태가 예.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로다가 심증을 굳혔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김영두 재판관이나 정정미 재판관이 생각을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런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장유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동의가 되는 건 이제 안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마치 다수결처럼 나 한 명 때문에 파면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파면되고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면은 없어질 법이 계속 존속하게 되고 그 반대 경우를 상정하는 건 일단 법적 안정성이 상당히 해가 되고 사법정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는 훨씬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앞에 의견이 다수면 나도 다른 면모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절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미 평의를 거쳐서 평결까지 이르게 되면 본인들 확신이 있을 거고 그 단계에서는 앞에 의견 청취를 하고서 입장을 바꿀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헌재 심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법관들이 무엇을 물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영식 재판관 주심으로서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12차례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국회에 군을 왜 보냈냐? 보낸 이유가 뭐냐? 뭘 목적으로 한 거냐? 두 번째는 국무회의 실제로 있었냐? 거기 두 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대리인들 정확하게 재판관 설득하는 변론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저 3명의 재판관 보수든 중도든 성향별로도 캐스팅 보트고 다만 그렇게 꼬리 질문 국회 봉쇄 차원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한 건 그만큼 인용 심증을 굳힐 수도 있다라는 게 장유희 변호사의 해석 같기도 하고요.